안녕하세요. 강북청소년 원장 박준호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저희 이제 재수 정규반 설명회를 진행을 할 건데요. 오시는 마음들이 이렇게 가볍진 않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제 재수를 결심한 친구들의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수명이 100세인데 앞으로 남은 게 이제 80년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남은 80년이 올 1년 동안 또 어떻게 살아가냐에 따라서 남은 80년 동안 자신의 등에 매겨져 있는 또는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어깨에 매겨져 있는 대학이라는 데가 또 달라질 거고 삶의 궤적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1년을 결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1년을 보내기 위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정보들 그리고 올해 대입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잘 들어주시고요. 받으신 가방 잠깐만 보겠습니다. 받으신 가방 잠깐 보시면은 저희가 몇 가지 준비한 것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런 정규반 시즌1 강좌 안내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강북청소년 고등단가 이런 설명에 단가에 대한 설명 커리큘럼집도 있고 그 다음에 재수 정규반 브로셔도 있고요. 그래서 오늘 얘기할 건 이 재수 정규반 2부에서 얘기할 겁니다. 2부에서 얘기할 이 재수 정규반과 브로셔를 갖고 주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런 입시에 관련된 정보들하고 저희 교재에 관련된 정보들도 다 들어있으니까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설명회가 끝난 다음에 지금 앉아 계시는 분들 보니까 저하고 이미 상담하셨던 분들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혹시나 상담을 진행하지 않으셨고 앞으로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오늘 등록을 하시겠다 이러신 분들은 이따가 한꺼번에 이거 작성하시려면 좀 시간이 걸릴 테니까 여기 입학 원서가 있어요. 여기다가 학생 이름하고 연락처하고 좀 적어 주시면은 이따가 오늘 상담을 하시든지 아니면 등록을 하시든지 아니면 추후 상담 일정을 잡으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이 되실 때 거기에 좀 입학 원서 이 모양에다가 학생 이름하고 그 다음에 연락처 이런 것들 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1부하고 2부 순서로 진행할 거고요. 1부는 우리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의 김병진 소장님이 진행하실 거고 2024 대입 2023에서 출발하라 라는 주제로 한 40분 정도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2부는 이제 제가 강북청소년에 준비하고 있는 100% 개인 맞춤형 수업 시스템 아마 주제가 꼭 같은 것보다 다 다른 것이 더 좋아 아마 그런 주제로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획일적으로 반별 수업으로 학생들을 집단에서 하는 수업들이 아니라 그런 학습 시스템이 아니라 학생들 개인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저희가 준비한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저희 학습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또 그 결과로 저희 학생들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그래서 저희 학생들의 입학 결과까지도 저희가 같이 보면서 설명드릴 시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소요되는 시간은 총 2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끝나는 시간까지 좀 부모님들께서 또 여기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서 좀 이석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자리 같이 하시면서 좋은 정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됐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이 1부 순서 2024 입시 대입 2023에서 출발하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장 김병진입니다. 지금 이제 한창 발표 나고 있겠지만 그 발표와 상관없이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리고 또 훨씬 이전부터 결정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일단은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2023학년도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대체로 많은 친구들이 2023학년도가 좋은 기억이 아니기 때문에 2023학년도 입시를 치렀던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막말로 이야기하면 2023학년도 했던 거를 그러니까 작년에 했던 거를 반대로만 해도 성공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핵심은 작년에 했던 게 생각이 안 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작년 이맘때 너 어떻게 하다가 실패한 것 같아. 그러면 글쎄요, 뭘 했을까나 이런 소리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전년도를 좀 잘 보는 게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게 이제 다 개인적으로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입시적인 환경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는 그런 거를 제가 앞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제 여기 보시면 이게 뭐냐면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선택형 수능은 이제 세 번째 해입니다. 이게 3년째 되는 건데 선택형 수능으로 본 게 이제 두 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22랑 2023 이렇게 돼 있는데 그 2022랑 2023 위에 보시면 100분이라고 적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0분위가 지금 양쪽 다 국어와 수학이 모두 다 96에서 끝이죠. 그래서 1등급까지의 내용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등급에 대한 내용만 여기에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어떤 것들이 보이실지 잘 모르겠지만 우선 1차적으로는 잘 보시면 100분위 양쪽 다 국어와 수학 모두 100분위 100의 자리를 찾아보시면 2022학년도 수학만 빼고 나머지는 다 100 안에 표현 점수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아버님들도 많이 오셨는데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표준 점수가 가장 기본되는 점수예요. 표준 점수가 핵심이고 100분위가 핵심이 아니라 표현 점수가 핵심인데 여기 보시면 이 해에는 2022학년도에는 100분위 100 안에 표현 점수가 지금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9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9개의 표준 점수가 한 표준 점수당 인원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러니까 9개 표준 점수를 받은 애를 다 해도 1%가 안 되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그래서 전부 다 100분위가 100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게 2022학년도 수능인데 2023학년도 수능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100분위 100 안에 4개의 표준 점수가 있었습니다. 국어는. 근데 수학은 2022학년도에는 100분위 100에 해당하는 표준 점수가 하나밖에 없었죠. 그래서 147점에 해당하는 인원이 0.63%라고 돼 있는데 0.63% 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절반을 나누고 100분위 계산하는 식이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 99가 됐던 거예요. 근데 2023학년도는 이 145, 133, 142가 모두 100분위 100으로 저렇게 나와 있는 구조가 된다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데 물론 이 145는 미적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제 확통 선택자나 기하 선택자 있을 수 있는데 확통이나 기하는 만점을 받아서 145가 나오지 않았었으니까 그 145는 미적 점수고 이 134도 모두 언어와 매체 점수입니다. 그러니까 화법과 작문을 만점을 받아서는 134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아니면 화법과 작문이 불리한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화법과 작문을 해서 뭐 만점 받는 친구가 무조건 언어와 매체로 넘어간다고 해서 무조건 만점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그런 구조로 얘기될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금 이 시간에 저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거를 갖고 온 건 아니고요. 첫 번째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수학으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미적 기준으로 100에 해당하는 점수 정도거든요. 근데 여기가 96 정도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요 점수 정도가 미적 기준으로 92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요 정도 점수가 88 정도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88이고 요 정도 점수가 84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적으로 84점까지가 1등급에 해당하는 점수라고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시면 제가 아까 이게 96이고 이게 94 정도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92 정도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게 88 정도 되는 점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시면 88에서 이 옆에 있는 누적 상위 누적이라는 게 뭐냐면 136점까지 받은 애들이 전체 수학 집단의 3.25%라는 뜻입니다. 근데 137점을 받은 애는 1.74%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보시면 137에서 136으로 넘어갈 때 1.5% 정도가 존재하는 거라는 걸 보실 수 있죠. 물론 이 안에는 미적 선택자만 있는 게 아니라 확통 선택자랑 기하 선택자는 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확통 만점이 142였으니까 여기부터 이제 똑같은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가 확통의 100인데 여기가 확통의 96이고 여기가 확통의 92고 뭐 확통의 88 정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88에서 갑자기 애들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적 기준으로 88에서 애들이 갑자기 확 느는 1.5% 정도가 늘어나는 이 위쪽에 다 합쳐도 1.7%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갑자기 1.5%가 는다는 건 애들이 많이 는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88점이라는 점수를 받는다는 건 3문제, 4점짜리 3문제를 틀린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4점짜리 2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저걸 틀린다. 그러면 킬러가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킬러까지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88점의 애들이 많이 존재하는 건 두 가지 모두 가능하다고요. 킬러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 어려운 킬러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88점을 받은 애들이 많을 수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90이나 96을 받은 애들보다 훨씬 더 많을 수 있는 거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킬러까지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앞에서 시간이 많아서 많이 걸려서 그 두 가지 흐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른 거는 쉽고 킬러만 어려워서 애들이 88이나 92에 많이 머물렀다라는 상황이 되려면 표준 점수가 이렇게 높게 나오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거보다 더 낮은 표준 점수가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최근에 전반적인 수능의 큰 흐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킬러까지 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시험이 어렵다고 하니까 킬러를 더 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구멍은 킬러에서 나는 게 아니고 킬러까지 가는 데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던 문제들 그리고 풀 수 있다고 생각하던 문제들을 푸는 훈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시간의 압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얼만큼의 시간이 걸리느냐. 이거는 그냥 단순히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탐구까지도 계속 이런 형태가 존재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두실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만점자 분포를 잘 보시면 국어의 만점자와 수학의 만점자를 비교해 보시면 국어의 만점자가 더 적은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1컷이 1등급이 여기서 끊어지다가 여기서 끊어지는 걸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험이 더 쉬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어려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시험이 더 쉬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험이 더 쉬워졌다고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1등 만점자는 0.01에서 0.08밖에 늘지 않았어요. 국어 만점자는. 그러니까 수학의 만점자는 국어 만점자가 0.01%일 때도 수학의 만점은 0.63%고 그 다음에 여기가 0.08%일 때도 여기는 0.22%거든요. 그러니까 국어 만점자가 수학 만점자보다 훨씬 적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국어 완성도를 높이는 게 수학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되게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잘 보시면 여기가 0.01에서 여기가 0.08이 됐으니까 이게 만점자가 더 많으니까 이게 더 쉬운 시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1등급 컷이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근데 수학은 0.63에서 0.22로 만점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더 어려워진 시험이잖아요. 그러면 1컷이 이렇게 아래로 뭐 해줘야 되는 거죠?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이게 똑같이 존재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킬러 문제가 되게 어렵다기보다는 킬러 문제를 아이들이 풀 수 있는 수준까지는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아이들의 편차가 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년도보다 만점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컷이 더 내려가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나 해두시고 국어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부분도 생각을 좀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서부터 134와 133이 지금 보시면 1.7% 정도 돼요. 보이세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이게 3.5, 여기까지가 3.5고 여기가 5.26이니까 얘네 둘 사이에 1.7% 아이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33점을 받은 애가 1.7% 정도 있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1컷에 딱 걸리는 애들이 1.2% 정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시와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면
국어 126을 받은 아이는 1.2% 정도 되고 수학 133을 받은 애는 1.7% 정도 되면 원서를 집어넣었을 때 나와 같은 곳에 집어넣은 아이들이 다 133일 수 있는 거죠, 수학은. 근데 국어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편차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변별력은 수학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겁니까? 국어에 있는 거고, 뭐가 더 중요하냐고 물으면 국어가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표면에 있는 숫자를 갖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건 145고 이건 134니까 수학이 되게 중요하다. 중요한 거 맞죠. 중요한 거 맞지만 실제로 원서 지원을 하는 거 자체는 비슷한 성적끼리 원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국어를 못하는데 그럼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 국어를 못해요. 예, 대부분 다 국어를 못하고 그러면 국어만 못하냐 그러면 또 딴 것도 못한다 그래요. 다 못한다 그러죠. 못한다고 다 못한다 그러면 안 돼요. 다 못하지만 잘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등급이 다 똑같은데요. 등급이 다 똑같지만 백분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잘하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 못하는 거를 그렇잖아요. 수학은 A와 비교해서 못하고 국어는 B와 비교해서 못하고 그럼 왜 3B일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식의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강점을 나중에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핵심인 거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을 했을 때 국어라는 것 자체가 갖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 하나를 생각을 해두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 요소고, 두 번째는 결과 다 나오고 나면 아시겠지만 그냥 뭐 오프라인이니까 편하게 이거 온라인으로 올릴지도 모르는데 편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러니까 저는 기자들하고 얘기는 많이 하지만 저는 기사가 별로 안 나거든요. 왜냐하면 기자들이 듣고 싶은 답을 별로 안 주기 때문에 기자들 대부분 다 답정너라서. 근데 이제 잘 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올해 교차가 되게 많을 거다 뭐 이런 말씀하셔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었는데 올해 결과 다 나와보고 나면 아시겠지만 전년도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아주 큰 차이 가운데 하나는 미적기하 과탐 선택자들의 인문계열 지원 자체도 좀 줄고 실제로 합격하는 것도 줄 거예요. 그 이유가 뭐 수학하고 국어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서 수학의 변별력이 높고 그럼 수학 때문에 미기과 선택자들이 많이 넘어갈 거다라고 했지만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성적대로 가는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핵심은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요.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사탐 선택자도 있고 과탐 선택자도 있으실 텐데 2022학년도 생윤을 보세요. 그냥 이제 저 표가 뭔지 잘 모르실 테니까 2022학년도 생윤을 보시면 색깔이 칠해 있는 게 무슨 뜻이냐면은 존재하는 점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생활과 윤리 2022학년도는 만점을 받으면 100분위가 99가 나왔어요. 100이 아니고. 그리고 하나 틀리면 바로 100분의 94로 갑니다. 그러니까 존재하는 점수 자체가 99, 94, 90, 89, 84 이렇게밖에 없어요. 100부터 80 사이에. 그리고 사회문화는 사탐 과목 중에서 가장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199 이렇게 하고 중간에 뜨고 중간에 뜨고 중간에 뜨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생원과 지원은 촘촘하게 존재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저게 무슨 뜻이냐면 얘가 이 점수 받은 애가 미적기하 과탐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이 점수 받은 애가 인문계열에 지원을 하게 되면 생윤을 선택한 애랑 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생윤은 없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미적기하 과탐을 선택한 애가 가면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는 거죠. 본질은 거기 있어요. 수학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2023학년도 수능을 보면 생윤이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사문도 빽빽하잖아요. 그리고 생원 지원도 빽빽하잖아요.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에 사회탐구에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인 과목은 사탐 9과목 중에서 6과목이었어요. 그러니까 50점 만점이 1등급 컷이란 얘기는 하나 틀리면 바로 2등급이란 얘기고 이걸 다르게 말씀드리면 만점 받은 애가 4%가 넘는다는 뜻이거든요.
그 시험이 그만큼 쉽다는 뜻도 되지만 점수 하나에 아이들이 엄청 뭉쳐 있다는 뜻이 돼요. 그러면 그 다음 점수는 무조건 그만큼의 퍼센트가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탐은 듬성듬성 존재하는데 과탐은 촘촘하게 존재하니까 애들이 다 넘어가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사탐, 과탐이 계속 그런 식의 구조로 시험을 치러왔고, 근데 이제 평가원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마도 욕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 같은데, 그 전까지 계속 얘기를 해도 말을 안 듣다가 갑자기 난이도 조절에 성공했어요. 사탐을 빽빽하게 저렇게 내는 거죠. 참고로 2023학년도 사탐 과목 중에서 50점 만점에 1등급 컷이었던 과목은 한 과목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성공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2024학년도도 이런 패턴을 띌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미적기와 과탐 선택자들은 자연계열로, 그리고 확통 사탐 선택자들은 인문계열로 지원하는 경향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잘 하셔야 되는 건, 보통은 요즘은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없으시니까 잘 모르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애가 둘만 되셔도 하나는 문과 가고 싶어 하고 하나는 이과 가고 싶어 하게 되면 이 두 개의 상황을 다 아시게 되는데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똑같은 대학이라도 인문계나 자연계냐에 따라서 위치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서울대로 말씀드리면, 서울대 인문계는 모든 인문계의 맨 꼭대기지만 서울대 자연계는 모든 자연계 꼭대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연계 꼭대기는 서울대가 아니니까요. 의학 계열이 끝나야 서울대가 시작돼요.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미기과 선택자들이 인문계열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자연계열로 지원하는 것보다 인문계열로 지원했을 때 이점이 있어야 돼요. 즉 중대 정도, 중대 공대를 갈 수 있는 애가 뭐 연대 인문계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애들이 가겠죠. 근데 중대 공대를 갈 수 있는 애가 중대 경영을 갈 수 있으면 중대 공대를 그냥 가겠죠. 올해가 그런 구조란 말이죠. 작년이 앞에 말씀드렸던 구조고. 근데 그런 구조가 생겨나는 건 사탐과 과탐의 점수 구조의 차이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근데 그걸 생각을 잘 해두시고, 그래서 그런 2023학년도의 상황이 2024학년도에 이어질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걸 하나 생각을 해두시면 전체적인 틀에서 하나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표를 사탐 과탐을 같이 이렇게 놓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사탐 과탐을 같이 놓을 수 있게 되는 건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표가 익숙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면, 맨 왼쪽에 이게 원점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에는 원점수가 나오지 않으니까, 성적표에는 원점수가 몇 점인지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추정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맨 왼쪽 위에 있는 생활과 윤리를 보면 44점을 받으면, 원점수 44점을 받으면은 표현점수는 66이 나오고 100분위는 94가 나오고, 그리고 2등급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66점까지의 상위 누적은 6.86%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러면 모든 과목의 42를 한번 보세요. 42와 43. 모든 과목의 42와 43을 한번 보시고, 그리고 이제 뭐 아버님들뿐만 아니라 어머님들 중에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42와 43은 우리가 생각할 때 차이가 있잖아요. 43은 7점이 깎인 거고 42는 8점이 깎인 거니까, 50점이 만점이니까. 그럼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틀린 개수가 똑같아요. 아니 왜 그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거기 가려면 몇 개 틀려야 돼 뭐 이런 얘기 하실 때 있잖아요. 근데 42랑 43은 틀린 개수가 똑같다니까요. 42는 3점짜리 두 개랑 2점짜리 하나를 틀린 거고, 43은 2점짜리 두 개랑 3점짜리 하나를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틀린 개수는 3개를 틀린 게 똑같은데 2점짜리 하나 틀렸냐 3점짜리 하나 틀렸냐에 따라 다른데, 여기 40이랑 48, 43 보세요. 몇 퍼센트가 있는지.
여기 42랑 43 사이에도 몇 퍼센트나 있는지 보세요. 이게 사탐의 문제가 과탐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기왕에 틀릴 거면 3점이 아니라 2점을 틀려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 1점 하나당 이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여기도 지금 보면 40이랑 43 사이에 약속이 나는데 3% 차이 나죠. 여기도 40이랑 43 사이에 보면 이거는 2.4% 정도 차이 나지만 어쨌거나 퍼센트 그 안에 애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거 보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꼼꼼하게 되게 잘 보셔야 돼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42, 43이랑 45를 비교를 해보세요. 42, 43하고 45를 비교해보면 한 문제를 더 맞는 거잖아요. 그게 뭐 2점을 더 맞는 거든 3점을 더 맞는 거든 한 문제를 더 맞는 거예요. 근데 제 가까이에 있는 거 42에서 45로 가면요. 이게 엄청나게 존재하는 거죠. 여기에 42에서 45로 가도 지금 42의 세계랑 45의 세계가 아주 다르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탐구 한 문제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재수해가지고 점수를 얼마나 올려야 되냐. 냉정하게 말씀드려서 탐구 2문제씩만 더 맞춰도 엄청난 일이 벌어질걸요? 예를 들어 42점 맞는 애가 2문제를 더 맞는다. 그러면 1% 안쪽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거 하려고 9개월 공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기본 전제가 있죠. 이 42가 진짜 42였죠. 찍어서 맞은 거 없이. 그래서 사실은 2문제 더 맞추는 것 같지만 2문제 더 맞히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양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탐구 한 문제가 갖고 있는 저거는 아마 생각을 안 해보셨을걸요, 잘? 생각 안 해보셨을 텐데 저게 굉장히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3%라는 건요. 어떤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대학 한 4개?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3개에서 4개?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시면, 그리고 이게 지금 일부러 이렇게 4개를 왜 저 4개를 했냐면 저게 선택 인원이 제일 많아서 그렇거든요. 선택 인원이 제일 많으니까 이 1% 인원도 많을 거 아닙니까? 이 집단의 1%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예. 그러니까 동아시아사의 1%하고 사회문화 1%는 굉장히 인원이 다르거든요. 근데 거기에 이만큼의 차이가 난다는 건 생윤도 42가 9%대인데 45로 가면 4%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5%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문제 하나에 5%가 있다니까요. 그럼 딴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 문제 더 맞히게 되면 그런 상황이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이제 넘어온 PT 중에, 그러니까 재수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재수생에게 불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재수생에게 불리하려면은 2가지 조건이 만족이 돼야 돼요. 충족이 돼야 돼요. 만족이란 말은 웃기고 충족이 돼야 돼요. 첫 번째는 입시제도가 굉장히 큰 폭으로 변화해서 재수생들은 준비가 안 됐는데 재학생들은 준비가 된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그때 하나. 두 번째는 재수생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학생부 위주 전형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수능 위주 전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수능 위주 전형의 인원이 급격하게 줄어든다. 그럼 재수생이 뭐 할 수 있는 거죠? 분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2가지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이 첫 번째 조건부터 말씀드리면 입시에 큰 변화가 있죠. 2024년도에 큰 변화가 있어요. 큰 변화가 있는데 그 큰 변화를 재학생들은 준비가 돼 있고 졸업생들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불리하다. 그러면 일단 그 큰 변화가 뭐든 간에 그런 생각이 드시면 애들하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세요. 학부모님들께서. 또는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작년 이맘때 우리 애가 어땠는지.
작년 이맘때 우리 애는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던가요? 지금 올라오는 고3도 똑같을 거예요. 그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물론 2024년도에 가장 큰 변화는 학생부 반영 항목이 줄어드는 거예요. 학생부 위주 전형을 안 쓰실 거잖아. 근데 그게 왜 변수가 돼요? 변수가 안 되지? 오히려 정보가 더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변화가 있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잘 보시면 막대가 3개가 있어요. 막대가 3개가 있는데 3개의 막대 중에 가장 연한 막대 이거죠. 가장 연한 막대를 잘 보시면 제일 선발 비율 높은 게 교과죠. 두 번째 높은 게 학종이고 세 번째가 수능이에요. 되셨나요? 근데 서울수의 상위 15개 대학의 제일 선발 비율이 높은 건 교과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지금 2개인데 이건 2023학년도, 이건 2024학년도예요. 근데 서울수의 상위 15개 대학으로 보면 제일 선발 비율이 높은 건 교과가 아니에요. 교과가 안 좋아서 대학에 못 가지 않아요. 잘하는 게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되게 냉정하게 들리시겠지만 교과가 안 좋아서 대학에 못 간다는 건 우리의 목표는 서울수의 상위 15개 대학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건 2024학년도만 그런 게 아니라 2023학년도도 그래 왔어요. 그러니까 교과가 아닌 다른 거, 교과 전형은 11.5%, 11.6%밖에 안 돼요. 그리고 논술과 별로 차이도 안 나잖아요. 잘 보시면 전국대학 위주로 전국대학 기준으로 봤을 때 논술 전형이 5등이에요. 꼴등이에요. 선발 비율로만 따지면. 그리고 3%밖에 안 되니까 진짜 미미한 거잖아요. 근데 서울수의 상위 15개 대학으로 가면은 논술이 꼴찌가 아니에요. 실기가 꼴찌지. 온도차가 완전히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디를 목표로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색깔을 가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재수생들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고3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수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여전히. 그 수능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안정성과 뭐 이런 여러 가지의 뭐 그 기준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건 재수생이 분리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 생각을 해두시고,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그래서 제가 좀 전에 이게 한 문제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 문제가 되게 중요한데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자, 이 정도 성적이 나오잖아요.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올해 수능에서 이 정도 성적이 나오면 여기 정도 갑니다. 아직 결과가 정확히 다 안 나와서 뭐 이렇게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이 정도 되는 성적대가 이 정도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미적이 80인데 제가 아까 88까지만 가면 좀 다른 세계가 존재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국어 하나, 수학 둘, 탐구 둘. 그럼 총 5문제 더 맞힌 거죠? 그쵸? 그러면 이 정도가 됩니다. 애들 표현으로 말하면 여기서 여기는 그레이드가 2개거든요. 근데 거기에 필요한 문항수가 5개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 이제 점수대별로 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되는데, 그 시각이 30점대와 40점대로 오게 되면 뭔가 좀 더 여기서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수학 하나랑 탐구 하나를 더 맞추게 되면 이 정도 점수가 되는 거고요. 그게 연고대 끄트머리 걸리는 점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어떤 친구가 이 정도 성적에서 지금 출발한다. 그럼 이 친구가 여기서 연고대까지 가는데 걸리는 문항수는 딱 7개입니다. 그게 한 문제 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를 말하는 거죠.
재수를 하는 상황에서 제 경험으로 제일 나쁜 상황은요. 제일 나쁜 상황은 넌 목표가 어디야? 그랬을 때 말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로 목표가 없거나 그래서 의욕이 없거나 두 번째는 목표는 있으나 부끄러워서 말을 못하거나 상대가 비웃을까 봐 그건 목표가 아니죠. 그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상황이면 다시 할 필요도 없어요. 냉정하게 말하면. 시키지 마세요. 그거보다 조금 낫지만 역시 안 좋은 상황은 넌 목표가 어디야? 좋은데? 뭐 이런 거예요. 왜 안 좋냐면 그런 친구들한테 좋은데? 뭐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뭐 이딴 소리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무슨 목표를 도달합니까? 재수를 한다는 건요. 너 목표 어디야? 라고 얘기했을 때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연고대가 목표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 지금 어디를 갈 수 있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수하는 친구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정시원서를 썼던 거거든요. 정시원서를 써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내 지금 점수로 어디를 갈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친구가 저는 지금 뭐 동대 정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럼 몇 문제 더 맞추면 되냐고. 몇 문제 더 맞추면 되냐가 나와야 되고 그걸 어디서 맞출지가 나와야 되고. 무슨 말인지 되세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가는데 수학을 3문제 더 맞추잖아요. 지금 보시면 수학을 3문제 더 맞추는 거잖아요. 그러면 3문제 더 맞추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가 나와야 되냐면 그 3문제를 어디서 맞출지가 나와야 돼요. 공통에서 2문제 맞추고 선택에서 하나 더 맞춘다가 나와야 되고 공통 2문제는 수투에서 2문제를 더 맞출 거야가 나와야 된다고요. 그러고 청소를 오셔야 선택 수업을 듣지. 아니 그래서 수투에서 2문제 더 맞추려고 선택 수업을 이걸 들을 거야 하고 공부하는 애랑 뭐 들을지 모르겠어요 하고 공부하는 애랑 결과가 같으면 그게 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명확하게 생각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니까요. 얘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구과학을 3문제를 더 맞추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거를 응용하면 어떤 부분, 어떤 개념의 3문제 더 맞출지가 나와야 된다고요. 이 모든 전제는 이게 자기 성적일 때죠. 찍어서 맞은 게 없어야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자연계만 이러냐 그게 아니라 똑같이 이 3개 그룹으로 해볼게요. 제가 인문계 3개 그룹 똑같이 해보면 이 정도면 건대나 동대 가거든요. 확통사탐은 여기 5문제를 더 맞추면은 뭐 성대 한 대를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연고대 가는데 또 필요한 건 2문제밖에 없어요. 여기 분명히 확통 있을 텐데 확통을 선택해서 내 입시가 망가졌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연고대 가는데 제 만점 안 받잖아요. 확통. 확통 때문에 대학을 못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딴 걸 못해서 못 가지. 제가 확통 선택자면 정해놓고 공부하겠어요. 틀릴 거 3개. 그리고 확통 88 받고 국어랑 사탐 2과목 완전하게 보겠어요. 그럼 웬만한 데 다 걸릴걸요? 뭐 미기과 넘어오면 어떡하냐. 미적기와 과탐을 하고 국어와 수학과 탐구를 그렇게 완전하게 보내가 뭐하러 인문계로 옵니까? 의대를 가지. 왜 오지 않는 애를 걱정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패턴인지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확동 선택자면 이 84가 목표다. 그러면 4개 틀리는 거잖아요. 84면. 그럼 그 4개를 정하겠다니까요. 공통에서 3개, 뭐 선택에서 하나. 이런 식으로. 근데 그 공통 3개는 어디서 3개를 틀릴 건지. 그럼 나머지는 완전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목표를 갖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를 그냥 생짜로 세우는 건 되게 힘드니까 전년도를 좀 보시고 이런 걸 좀 써보세요. 우리 친구들한테 부탁을 하는 건데 이거를 써보세요. 전년도에 내가 이걸 아주 쉽게 하는 방법은 저 맨쪽 끝에다가 월을 쓰는 거예요. 월. 3월에 나는 공부는 뭘 했고 생활은 어땠고 그리고 입시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했고 이런 걸 써보는 거예요. 월별로. 월별로 다 쓴 다음에 올해 3월에는 나는 어떻게 할 거고 4월에는 어떻게 할 거고를 밑에 다시 써보는 거죠. 들어오시기 전에 꼭 그러니까 재수 시작하기 전에 저걸 꼭 해봐야 됩니다. 예,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나만 드리면 저 잠깐만 뒤에 들리시죠? 아, 이거 녹음이 안 되나? 그 예를 들어서요. 그러니까 재수하실 때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정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애가 목표가 요게 대학이 여기였어요. 성공의 기준이 대학일 수도 있죠. 그 대학이 여기예요. 재수하면 성적 무조건 올라요. 저희 학원이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어디 가든 다 오릅니다. 지금 최악이라며. 이때까지 한 번도 안 받아본 거라면서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나쁠 수는 없어요. 무조건 다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목표가 여기예요. 여긴데 지금 여기다가 목표가 여기였어요. 근데 재수를 하다 보면 성적이 무조건 오르거든요. 그럼 목표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목표였는데 여기가 이렇게 오르다가 얘가 결국에는 여기를 가요. 예를 들어. 이제 목표가 여기다가 나중에 재수를 하는 동안에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다 여기를 간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성공에 실패해요. 그래서 나중에 딴소리 하시니까 지금 정하라고요. 처음에 분명히 여기가 목표였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이맘때 어떤 학교를 가 있으면은 만족할 것인가 하고 막 정하시라고. 이게 정해놓고 나면은 분명히 이거보다 더 오를 거라고요. 제가 단언할게요. 근데 시험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조금 밑에를 갈 거예요. 그럼 이게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야? 성공한 거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다 나가서 재수하면 실패한다 그래요. 그래 재수에 성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을 되게 명확하게 세우고 출발하기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주제 넘게 오만하게 한 말씀 드리면 요 대학을 간 애가 한 명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 명 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성공이고 누군가는 실패거든요. 똑같은 대학이지만. 근데 이걸 실패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이는 다른 무엇인가에 도전할 때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고 도전하게 되고요. 여기를 간 것이 자기 인생에서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애는 다른 무언가를 도전할 때 이걸 한 것처럼 또 성공하겠지 이러면서 한단 말이에요. 이 대학을 갔기 때문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게 아니라요. 그 대학을 간 게 성공이거나 실패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공하거나 실패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챙겨주셔야 되는 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여도 그게 아이한테 성공으로 남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만큼 사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대학이 모든 걸 결정하지 않는다는 거를. 심지어 5년 뒤 세상을 누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5년 뒤 세상을 예측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애 대학 안 보내셔도 애 충분히 먹여 살리실걸요? 그 정도 예측할 정도 능력이 있으시면. 애들이 졸업하려면 그 정도 걸려요.
그때 취직이 잘 되는 과를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땐 진짜 대학의 서열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데. 대신 아이들이 내가 뭔가를 노력하고 그 노력한 것으로부터 성공했다는 거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거를 이런 걸 하게 해주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 그래서 실패가 값어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 그거를 자꾸 그 성공의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서 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거 준비 잘 해주시고,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성공에 좀 도달하기 위해서 이제 강북 청솔이 이제 뭘 준비하고 있는지는 우리 원장님하고 설명을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